자, 승부욕이 강하였던 채무자는 투자 손실을 용납할 수 없어서 계속 투자를 하시다가 큰 빚을 지게 되고 모아둔 자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서 주식으로 탕진하신 분들이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자주 보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처음부터 투자를 이상하게 하신 게 아니고 돈을 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현명한 투자를 해서 이성적인 투자를 해서 돈을 법니다. 수익률이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번의 손실을 보게 되면 갑자기 현명하게 자기 나름의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뭔가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오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행동이 좀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면 선물 옵션 투자나 빠른 복구를 희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무리수를 두시다가 뒤에 가서 투자를 망치고 벌 때는 힘들게 벌고 잃을 때는 쉽게 잃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무상거주 확인서. 내가 지인 집에 얹혀 살 경우에는 지인으로부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이걸 받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내가 그 사람 집에 얹혀 산다고 무슨 관계인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사는지는 관할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확인을 해보려는 것이죠. 요거는 근로계약서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서울에 일자리를 하나 구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 1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분이 지인 집은 안양이었고 최근에 구한 직장은 서울이었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바로 내려주지 않고 금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소명하라 이런 보정 권고가 먼저 내려왔거든요. 7일 안에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을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는 곳은 안양인데 직장은 서울인데 방금 취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약간 의문을 품는 겁니다. 방금 취업했는데 정말 진실된 직장에 취업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건지 궁금하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많고 정말 가끔 회사에 출근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직장을 막 구해서 바로 신청하는 분들이 가짜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택근무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눈치를 채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저 내용을 설명해주고 6월 26일에 바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에 가압류, 가처분하지 말라. 자, 개인회생을 시작했으니까 최근 1년 동안 금융거래 내역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 그 사용처를 밝혀야 됩니다. 부당한 사용처가 있다 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새로 취업한 직장 하나 그리고 프리랜서처럼 알바하는 기타 소득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 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분이 뭔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았던 소득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뭐냐? 폐업했냐? 뭐 어떻게 된 것이냐? 앞서 회사에서 무슨 돈을 받은 게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폐업했으면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보라. 이렇게 보정 공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폐업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 직원 다 퇴사하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더 이상 운영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다. 작년에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그만둔 거는 내가 소명 자료를 받고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지금 새로 취업한 직장 한 개 그리고 프리랜서로 기타 알바하는 거 한 개 이렇게 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요 기타 소득 요거 본인 말로는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작년에 1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월 평균이 200만 원이다. 근데 이게 왜 100만 원이냐? 작년 평균 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자. 그렇게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득이 너무 늘어나면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겠죠. 알바나 프리랜서가 계속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되다가 안 되다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결심하기를 새로 취업한 직장 이거 하나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작년에 하던 프리랜서는 그냥 아예 그만두겠다. 어차피 일도 잘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요건 아예 그만두겠다 하고 없애버리고 새로 취업한 직장 이거 하나 요것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게 된 거죠. 조금 쉽게 예를 들면 배달 알바 100만 원 벌고 편의점 알바 100만 원 번다고 합계 소득 200이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죠.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편의점 소득 보니까 작년에 월 평균 200원 벌었던데 그러면 100 플러스 200이니까 300만 원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알바기 때문에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때는 운 좋게 평균이 200 나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벌지 못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 아예 그만두고 하던 배달 알바를 더 열심히 해서 거기
거기서만 200만원 버는 걸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법원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취업한 직장 소득 200만원, 133만원 생계비 빼고 72만원 60개월 변제해서 4,200만원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규정을 보시면 최근 취업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최근 취업이니까 누적된 자료가 얼마 없잖아요. 4년 5년 회사를 다녔으면 그동안 쌓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 받은 내역도 많은데 쌓인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계약서 한 장 가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방금 취업했으니까 수습기간이니까 소득이 작지 곧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일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직종으로 간다거나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 최저시급 근처로 갈 경우에는 1년마다 소득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붙여가지고 조건부인가를 내리겠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최근 취업인데 최저시급 근처기 때문에 매년 7월 31일에 매년 한 번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조건부인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액 2억 7천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주식코인 청산가치 제외니까 36개월 나올 만도 했는데 채무가 너무 컸어요. 36개월 나와버리면 2천만 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채무가 2억 7천인데 2천만 원 변제하면 10%도 변제가 안 되니까 법원에서는 조금 더 변제를 시키고 싶으니까 프리랜서 그만뒀다는 거를 소득에 합산하기는 힘드니까 그만둔 걸 뭐 억지로 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소득 200만 원 최근 구한 거에서 최대한 더 변제시키려고 60개월로 변제 계획 인가를 내려준 것입니다. 2월 달에 개시 결정 받았습니다. 4월 21일에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소득이란 뭐냐? 작년 소득을 평균으로 내리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를 아예 그만두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만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바하면 내가 한 달에 200을 번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채무가 많이 발생할수록 돌려막기 막바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매달 메꿔놔야 되는 이자나 카드값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4시간 일한다거나 토요일 일요일도 일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씩 버시는 거야.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400만 원 버는 사람이구나, 400만 원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변제금이 높게 나오겠죠. 채권자한테 빌린 돈을 열심히 변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돈을 빌렸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루 14시간 일하거나 토일까지 일하면서 월급을 2배로 받는 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저렇게 벌다가 몸살 나서 들어 눕거나 아파서 누우면 더 이상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400 버는 줄 알고 400 기준으로 변제금을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만 버시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정상 근무해가지고 200밖에 못 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근처에서 내 소득을 결정해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마지막에 빚 갚아보려고 무리하게 소득 높이면 괜히 변제금만 올라가서 몸이 버텨주면 다행인데 몸이 못 버텨주면 개인회생 진행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주식 탕진하신 분들이요,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본 이후에, 원래는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손실 한번 본 이후에 오기나 감정적인 측면이 강해져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크게 잃는 분들, 또는 리딩방이나 어떤 성공파리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그 사람들이 사라는 주식 샀다가 망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장 주식 있죠. 전혀 검증되지 못한 비상장 주식, 지금 사면 10배 100배 오른다, 이런 말에 속아서 샀는데 상장되지도 않고 유야무야 돼버리고 비상장이라서 마땅히 팔 데도 없고 큰 손해본다, 이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